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가공무원에서 교정학,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박상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정학에 대한 치부 교정학 문제 기출 및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세한 해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박상민 검지학 교정학 카페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주 자세히 기본적인 내용과 응용되는 내용까지 잘 나왔고요. 출제 경영과 대책도 거기다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방향 잡는 정도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25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위 4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형사정책에서 둘, 교정학에 둘, 나머지는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이냐 하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상문제만 틀리니까. 그럼 이제 결국 21문제를 정확하게 득점했느냐가 이번 시험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21, 22개. 여러분이 88점 정도면 괜찮은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8점에서 92점대를 맞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출제 경향을 봤을 때 뭐 이론이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엽적인 것 빼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하고 7급은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가 핵지총이라는 부분, 제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핵지총, 그다음에 법령, 그 다음에 기출 정도를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하되, 플러스해서 이제 마무리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죠. 그래서 마무리 특강인데 이것까지만 잘 보시면은 여러분 합격권의 점수는 맞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 특강하고 이제 법령 부분이 이번에는 많이 적중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3순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엽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험에서 우리가 형사소송법 연관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크게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과감하게 놓치고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고득점도 중요하지만 합격 점수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가성비 좋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부량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양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모든 학생들이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의 전체 분배가 중요해요.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가끔 이제 형사정책에서 새로운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마무리 특강이나 이런 데서 소개하니까 그 정도만 커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는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7급용이나 이런 걸로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바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자세한 해설은 어차피 여기서 해놨어요.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생략하고 어려운 문제들만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1번 문제는 이제 외부 통근에 관한 문제인데요. 외부 통근은 시험에서 늘 나오고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형의 집행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의 선정인이 아닌 것은 이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가 집행할 형기가 5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4번이 되어 있는데 5년이나 7년이죠. 7년 미만이고, 답은 4번이고, 이 부분은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수용자의 처우 권리인데, 처우와 권리는 대부분 판례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역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제가 이 변호사가 나오는 부분을 시험에서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가 1번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 총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자, 이걸 일반적 변호사가 나오는 것은 접견 교통권 침해 부분이 대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인과 변호사를 딱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에 설치된 장소에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재판을 침해한 거로 보는 판례죠. 그래서 판례고, 이건 시험에서 제가 꼭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 전자장치 등의 부착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전자장치법에 관한 법조문이죠. 시험에서 뭐 늘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인데,
이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했을 때는 한 번만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기출됐던 문제를 똑같이 냈거든요. 3번 지금 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장애인 경우에 한 번만 해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거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라고 했는데 이건 해당되지 않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에게가 돼야 되겠죠. 예, 돼야요.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중간 처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이건 중간 처우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중간 처우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이게 또 기출됐던 게 똑같이 나왔어요. 숫자만 우리가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너무 쉽죠? 형기가 3년 이상이고 범죄 횟수가 2회 이하. 형삼 범위 그다음에 3, 18이죠. 3년에서 18개월인데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3, 2, 3. 그래서 3, 2, 3으로 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개별 면담을 등을 위해서 교도관의 전담 요원이 지정되는 수용자는 특별한 처우를 해야 되는데 전담 요원이 지정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담당한 언어가 가능한 그 나라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답은 4번이 되겠고 법점은 그대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모피트의 청소년기 한정형 일탈의 원인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모피트의 이론에서 이제 이원적 경로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자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청소년기 한정형하고 생애 지속형이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 한정형은 어렸을 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청소년 때부터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하는 거고 생애 지속형은 어렸을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신경적 생리학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기 한정형은 왜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르냐면 일단은 생애 지속형인 아이들을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회 모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 몸은 컸지만 마음은 아직 크지 않은 청소년기의 특성이 성숙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는 차이가 아니라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신경생리학적 결함이나 낮은 인지 능력은 보통 이제 생애 지속형에 대한 특성이고 그렇지 않고 성숙의 차이나 사회 모방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 한정형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모피트에 대한 내용 중에서 조금 내용을 잘 알더라도 풀기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킬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 또 교도작업에 관한 문제죠. 교도작업에 관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법조문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옳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1번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1개월 개시 3개월이나 1개월이죠. 이거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죠. 교도작업 시설의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회계로부터 적립된 금액은 특별회계 세입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서 들어온 돈이니까 포함시키고요.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 등이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위탁도 가능합니다. 법조문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교도작업에 관한 직업훈련에 의한 경비는 특별회계 세출에 포함된다.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과 들어가는 돈, 그렇죠? 그 경비에 관한 문제인데 요거는 상식으로도 알 수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업에 관계된 건 무조건 나가는 돈이다. 들어오는 돈과 세입과 세출에 관한 문제로서 조문을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이미 출제됐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볼게요. 가보개혁 시 근대적 행정제도의 도입으로 간수교섭 규정인데 이 간수교섭 규정은 이제 일제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간수교육 규정. 이거 수업 시간에 순서로 나왔던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접견에 관한 문제죠. 접견에 관한 지문입니다. 박스 문제. 자, 첫 번째 게 이제 보냐면 수용자의 접견에 쓰는 매월 사회인데 소송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 수용자의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별도로 계산. 수용자의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지만 니은번 19대 미만일 때는 접견 시간을 갖다가 늘리는 게 아니라 횟수를 갖다가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은 없어요. 이것도 기출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 핵지총 OX에서 강조했던 문제죠.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당연히 변호인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왜? 들어갈 방어권 행사 때문에 그런 거고. 리일관의 외국인 수용자는 국어로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조선족이면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통역이나 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이죠.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에서 성추행 약물치료. 성추행 약물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검사는 성폭력 수용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지에 관할한 교도소 구치소장에게 범죄의 동기 및 성폭력 수용자에서 필요한 사안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데 이게 바깥이잖아요. 바뀔 때는 항상 교도소장이 아니라 누가 돼요? 보호관찰소장이 돼야 됩니다. 밖에 조사해달라고 할 때. 이건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안쪽에선 보통 조사는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장이 하게 됩니다. 교도소장이 아니라. 이건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 수용자의 처우. 이거 늘 시험에 나오는 거죠. 점수 주려고 하는 서비스 문제인데 1번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 영역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몇 개월, 생후 18개월까지 허용할 수가 있죠. 이거는 24개월이나 18개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배웠던 문제들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뭐 그냥 늘 나오는 기출문제 그대로 뺏겨서 낸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혼고 수용의 사유로 볼지 않는 것은. 이거 원칙으로 독고가 원칙이지만 혼고에 관한 내용, 독고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혼고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독고시 부족할 때 그다음에 뭐야? 수용자의 생명, 자살할까봐 수용자의 교화, 부족한 생명을 교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수용자고 자살할까봐 이건 수형자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 부족 들어갔죠? 생명 교화 나오니까 답은 1번이죠. 그렇죠?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나온 것들. 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 수용자의 처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결 수용자의 처우인데 미결 수용에 관한 문제는 25문제가 되면 꼭 출제가 돼요. 자, 옳은 것은 있는데 첫 번째 1번 소장 미결 수용자가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꿔주시고요.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란 말하면 절대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에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도주 우려가 크거나 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 지급하는 의료를 있게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죠. 이거는 기출 조문입니다. 답은 3번 기출 문제고.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은 교정에 참여는 못하지만 관찰을 가능하죠. 그렇죠? 예, 이상한 물건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이건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 변형돼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째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있는데 이거는 기출됐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덜랜드 화이트 칼라 범죄인데 거기 3번 지금 볼게요. 오늘날 화이트 칼라 범죄와 존재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 고위 계층들이 뭡니까? 자기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요즘에는 사회 고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무원도 하급 공무원에서 인허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뭐 카카오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뭐 정보 유출되거나 이런 거면 심각하잖아요. 은행원도 하급 은행 직원도 대출에 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뭡니까? 그 엄격하게 적용보다는 좀 더 넓게 적용하는 겁니다. 넓게 확대돼요. 자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자기 직무 관련성만 있다면
화이트 칼라 범죄를 합니다. 상류 계층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3번이 됩니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넓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번째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인데 요거는 형사소송법 문제입니다. 소촉법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골라서 푸는 거예요. 2번 지문에 보면 피해자는 1심, 2심 공판 절차에서 사건이 계속된 부분에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다 있다는데 이것만 없다죠. 그래서 1심, 2심 다. 그래서 2심 공판까지, 2심 공판 종결시까지 배상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고 형사법 공부하셨던 분들은 소촉법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나머지가 쉽게 소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번 중하기술에 대한 사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중하기술이론은 이게 좀 어려워요. 실제로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사이커스와 마차의 중하기술은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그렇죠.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 호소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정리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볼게요.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는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빵과 우유를 훔쳤다. 자, 그 주장했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책임의 부정이죠. 예. 성매수를 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해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 없다. 즉 이건 뭐야? 가해의 부정이 되는 거죠. 가해의 부정. 왜? 누구도 피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정의에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부정한 행위로 사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고도의 충성심 호소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벌칙금이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그렇죠? 네 번째 거는 이제 네 번 피해자의 부정이죠. 자,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1번이 피해자의 부정이네. 그렇죠. 사회 정의를 실현한 거니까. 그렇죠. 예. 피해자의 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정 단속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통범칙법은 뭡니까?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다음에 피해자의 부정 아까 말씀드렸다고 설명하면 되고 17번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취업지원협의 이 취업지원협의에 관한 문제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찍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쉬운 문제가 되게 쉽죠. 취업지원협의회가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업무에 대한 건데 법조문의 문제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취업에 관계되니까 1번 사회복귀 업무의 자문 직업 적성 및 성격, 취업해야 되니까. 취업 창업활동 지원 대상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자면 가석방 적격은 분류처위원회에서 해요. 분류. 얘네들은 가석방 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불우 수용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그렇죠? 예. 취업할 수 있도록.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가석방에서 이제 깨졌죠. 예. 자,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역 또는 근거를 선고받는 그럼 소년 사건이죠. 소년법.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소년법의 특칙이죠. 특칙. 자, 거기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4번 지문에 보면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해상과 관련된 경우 심리의 지장이 없으면 병합한다. 항상 분리한다. 소년 사건은 분리하는 거죠. 병합 심리가 나면 무조건 틀린 답이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병합이 나면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병합이 나오면 무조건 소년 사건의 보기 중에 병합이 나오면 틀린 답이죠. 분리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석방자 관리 규정 및 가석방 관리에 관한 사항이 옳은 건 모두 고른 것은 이건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거 기억. 교정시설의 장은 그래서 가석방자 관리 규정에 대한 조문입니다. 조문. 가끔 이제 실급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이 조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 사유와 가석방자로부터 지켜야 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기일정은 가석방증을 발급한다. 즉,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증을 발급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교정시설의 장이
이게 핵심이에요. 맞죠? 나갈 때 가석방 끊어준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가석방자는 가석방층에 적힌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 확인과 동시에 종사할 직업 등 생활 계획을 세운다. 그 안에 동시에 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틀렸고요. 디귿번 관할경찰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6개월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 때문에 나머지를 갖다가 풀 수가 있고요. 리을번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 국내에 국외여행한 후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는 이거는 여행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행하기 전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으로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아마 리을번은 틀렸다는 거 확신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리을번이 들어가는 무조건 틀린 답으로 찍을 거고 무조건 기억이나 또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민영교도소에 대한 건데 민영교도소법에 관한 거예요. 이 민영교도소는 법조문이 나오죠. 법조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금 볼게요. 옳은 것은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교정법. 이건 항상 나오죠. 그냥 국고수입이죠. 국고수입. 나라 돈입니다. 그렇죠. 국고 수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우리가 그 임원들은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니까 이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원은 무조건 공무원 자격이 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원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답은 2번이고. 그래서 제가 이사하고 임원하고 그 다음에 직원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검찰총장 민영교도소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민영교도소를 맡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짜가지고 교화를 잘 시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어가 틀렸죠.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됩니다. 주어가 틀린 거죠. 네,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검찰총장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네 번째,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교정법인을 운영하는 민영의 장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장 하면서 그 소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 중에 한 명이 소장이 될 수는 있다 그랬죠. 이건 가능한데 이건 안 된다.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교정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동수준요법 중 정적 강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는 대상자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대상이 싫어하는 대상물을 제거해주는 방법이다. 근데 행동수준요법이라는 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고래도 칭찬에 춤추게 한다고 이런 거. 행동수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크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고 할 때 강화시키는 걸 하게 하는 거라 그래. 하게 하는 거.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 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정적 강화는 제가 해설지도 나와있지만 네가 숙제를 하면 10,000원을 줄게. 숙제를 하면 10,000원을 줄게. 그럼 10,000원이라는 것은 뭐야?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에서 10,000원을 준다고 해서 하는 거고 네가 숙제를 하면 알겠죠? 예. 숙제를 하면 만약 숙제를 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빼줄게. 분리수거 안 해도 돼. 그럼 뭐야? 무엇을 원래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숙제를 하게 하는 거고. 알겠죠? 이걸 부적 강화, 부정적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일찍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운동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면 뭐야? 운동 안 해도 돼. 근데 일찍 일어나면 뭐예요? 내가 10,000원 줄게. 이러면 긍정적 강화, 정적 강화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했는데 이거는 지금 부적 강화냐 정적 강화가 아닌 부적 강화. 그렇죠? 부적 강화죠. 예, 부정적 강화가 됩니다. 알겠죠? 네. 부적 강화, 부정적 강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줘서 행동을 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형의 집행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22번 수갑의 사용 방법. 자, 이 수갑의 사용 방법은 저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문제가 이제 시행규칙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에 있는 거니까 수갑 사용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호송을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배웠죠. 양손 수갑을 하죠. 그럼 한 손 수갑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망갈까봐 왜?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병원 입원이나 치료를 할 때 한 손 수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송 출정 그 밖에 조정실을 밖에 장소를 호송할 때는 한 손 수갑이 아니라 양손 수갑을 해야 되죠. 치료받을 때만 뭐야? 진료나 받거나 진료나 입원. 그러니까 진료나 입원에 대해서 한 손 수갑을 합니다. 진료나 입원이 한 손 수갑이에요. 왜냐면 입원하거나 진료받을 때 한 손 수갑을 채우고 있어야 못 움직이고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한 손 수갑을 하겠지. 한 손 수갑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외워서 푼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법조문은 그대로 제가 실어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법이죠. 53번. 보호관찰 등한한 법률상 사회봉사 집행. 그래서 사회봉사 집행이죠. 사회봉사에 관한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봉사 명령의 대상자가 그 집행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해당 형의 집행 면제되거나 가석방의 경우 자녀 사회봉사를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분명히 선생님이 강조를 했죠. 이거 꼭 나온다. 법령 강의에서 1순위로 이게 꼭 나온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상 피치료 감호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치료 감호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4번 지문에 보면 피보호관찰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고 기간은 정지돼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정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왜 정지되지 않냐면 그 시설에 들어갔으니까 셀프 보호관찰이 되니까 정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고 나중에 나왔는데 남은 기간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거고 남은 기간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보호관찰법 파트에서 이 부분은 출제된다. 그래서 두 개 다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이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죠. 그래서 재통합적 수치심이 있고 여기서 교재에서는 해체적 수치심, 해체적 수치심이 있는데 이 수치심이라는 게 쪽팔린 건데, 그렇지? 우리가 그런 재통합적 수치심은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네가 잘한다면 내가 기회를 줄 거야 라는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낙인되지 않죠.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해체적 수치심은 뭐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야, 쓰레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 손을 잡고 있다는데 이거 손을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체적 수치심은 낙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요. 재통합적 수치심은 적절한 부끄러움을 통해서 반성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요. 회복적 사법에서.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상식적으로 해체적 수치심은 안 좋은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지문 보면 2번 지문 볼게요. 해체적 수치심을 이용한다면 범죄 재범률을 낮출 수가 있고 공적으로 사회 범죄를 감소시킨다. 아니죠. 이 쓰레기 같은 놈 하는데 쓰레기 역할을 하겠지. 어떻게 뭐예요? 쓰레기 아닌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뭡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적 수치심은 재통합적 수치심이 뭡니까? 범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는데 사실 선생님이야, 그렇죠? 강사야. 야, 너는 네가 많이 아니까 당연히 쉽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렵다. 자, 이게 이제 7급과 9급의 차이점은 7급은 9급은 조문하고 조문, 판례도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판례가 출제되지 않고 조문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조문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80%, 이론이 한 40% 정도 20%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데 그리고 이론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는데 7급은 기본적으로 이론이 어려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점수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5문제다 보니까 20문제가 아니라 25문제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교정직의 특성이 그 형사정치에 관한 보호직이 따로 있다 보니까 교정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7급에서는 교정학 비율이 되게 높아요. 9급에 비해서. 그다음에 참고로 형사정책도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해설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형사정책만 하는 7급 시험에는 이번 7급 교정직 시험과 문제가 겹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 봐요. 출제원이 같은 분이 출제가 들어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부분이 기출의 기출 문제에서 한 85%, 84% 정도가 응용됐고 나머지 한 3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좀 벗어나게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 그런 기조는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법령이나 이런 것들 지엽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법령 위주로 정리하시고 그 해의 강조, 그러니까 그 해 강조하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해 주로 강조하는 것들을 공부하시고 기본적으로 근데 7급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9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7, 9급 기출문제 한 15개년 정도는 풀어보라고 해요. 그래봐야 몇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7급이나 9급이나 기출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점수는 80점 정도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9급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더니 한 80점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해설은요. 여러분들 그 박사님 범죄학 교정학 교실 네이버에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자세히 해설한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들을 거고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 한 80% 나오고 안 중요한 데는 20% 8대2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서 일단 80% 완벽하게 확보한 다음에 20%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응용된 게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봐도 80점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시험 문제의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잘 대비하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교정학의 비중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정학의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